하고 있는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부르죠? 현대. 그쵸, 현대. 그러면 현대의 이 모습을 만들어준 가까운 시기를 뭐라고 부를까요? 근데요. 맞아요, 근데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번 시험에 근현대사가 어려웠어 라고 말하는 게 이 근대사와 현대사를 합쳐서 근현대사라고 부릅니다. 수능의 전체 문제가 20문항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10문항이 근현대사에서 출제가 돼요. 근현대사는 성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람으로 치면. 성인 되기 전에 고등학생 시기, 조선 왕조가 있습니다. 조선. 네. 그 다음에 중학생 정도 단계에 해당이 되는 게 조선 이전에 뭐 있을까요? 고려. 맞아요, 고려. 고려 전에는 초등학생 정도에 해당이 되는 여러 국가가 있었죠. 삼국 시대를 고대 시대라고 불러요. 그럼 고대 시대 전에는 인간으로 치면 신생아, 갓 태어나서 인간다움을 갖춰나가는 시기가 선사시대인데 당연히 수능 1번 문제는 어디서 나올까요? 선사시대에서 나오죠. 얘가 1번 문제예요. 그러면 선사시대에 해당되는 시기가 예를 들어 구석기 시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을까요? 청동기. 그 다음에? 철기. 맞아, 철기까지로 이어지게 되는데 시기 구분을 뭘로 하고 있는 것 같죠? 재료. 재료나 도구로 하고 있죠. 이거 하나만 알면 선사시대의 전체 내용을 외우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 입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당시의 사람들이 제일 큰 고민거리로 삼고 있었던 걸 알면 이 시대 전체를 관통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고민이 뭐예요? 지금 제일 큰 고민? 대학을 갈 수 있어. 대학을 갈 수 있을까? 그치, 이게 제일 큰 고민이지. 선사시대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은 내가 오늘 죽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을까? 였어요. 그래서 이 시기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 경제 하나만 알면 이 시기 사람들이 어디 살았고 죽어, 어떤 사회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도구를 썼는지까지 전혀 외우지 않고 여러분들 입으로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구석기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가장 많이 했던 활동은 뭘까요? 당연히 사냥을 해 나가는데 구석기 시대 때 도구의 사용이 다양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냥을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활동이었어요. 왜냐면 이 시기에 가장 큰 사냥감 중에 하나가 이런 맘모스 같은 건데 우리 1대1 붙어서 이기실 수 있겠어요? 절대 못 이기겠죠. 보통 이런 맘모스 사냥을 가면 사냥 공동체가 형성이 돼요. 200명 정도가. 200명 정도는 붙어야지 두 마리랑 싸우죠. 200명 정도가 사냥에 파티를 맺어가지고 이제 나가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시기에 사냥 공동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6명이죠. 194명을 모아서 200명을 채워서 지금 나간 거예요. 거의 열흘 동안 쫄쫄 굶었어요. 너무 배가 고파. 한 손에 돌을 쥐고서 한겨울에 들판에 나가서 맘모스랑 우리가 마주쳤어. 서로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살아야겠다. 죽여야겠다. 서로 죽여서 먹어야겠다. 맞아, 서로 먹어야겠다. 사냥감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거야. 우리도 여기 붙어서 막 머리 깨고 있고 막 여기 누구 막 껴가지고 막 꼬챙이 있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났겠죠. 그 결과로 다행히 우리 쪽이 이겼어. 근데 이 수업 안에 있는 6명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은 거예요. 196명이 사망하고 2마리의 지금 맘모스가 사망한 상태로 있는 거죠. 살아남은 우리의 감정은 어떨까요? 감정이입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좋아요. 기뻐요. 맞아요. 와, 진짜 이런 대답이 안 나오거든요, 보통은. 막 슬퍼요. 막 동료들이 죽어서 너무 안타까워요. 장례를 치러주고 싶어요. 이런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구석기스러운 딱 생각을. 구석기 사람들은 너무 기쁜 거야. 개꿀이지. 왜냐면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사람 고기가 생겼어. 거기에 2마리의 맘모스 고기도 생겼어. 이렇게 생각하는 시기인데 와, 이게 허를 찌르는. 사냥을 해 나갈 때 사회적으로는 혼자 다닐까요? 무리지어서 다닐까요? 무리지어서 다녀요. 사냥뿐만이 아니라 사실 목숨이 덜 위험할 만한 활동들도 했는데 열매를 따는 거 뭐라고 할까요? 채집. 채집. 물고기를 잡는 걸 어로 활동이라고 합니다. 어로. 그럼 어디에 살았을지를 좀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 곳에 정착해서 살까요? 아니면 먹이를 따라 이동하겠죠. 동굴이나 막집 같은 거를 지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도구로 사용한 건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돌을 구해서 딱 벽에 쳐서 떼어내서 쓰는 뗀석기를 썼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주먹도끼인데 뗀석기는 절단면이 불규칙해요. 떼어내서 쓰는 거니까. 근데 이 주먹도끼는 양쪽 면을 다 쓸 수 있는 뗀석기예요. 근데 이 시기에 뗀석기 중에는 한쪽 면밖에 못 쓰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모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학설을 마련을 했냐면 양쪽 면을 쓰는 거랑 한쪽 면을 쓰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발전된 도구처럼 보이세요?
당연히 양쪽 면을 쓰는 도구가 훨씬 더 발전된 도구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모비우스가 연구를 해봤더니 아프리카나 유럽에서는 주먹도끼 양쪽 면을 쓰는 도구가 나오는데 동아시아 계열에서는 한쪽 면만 쓰는 게 나오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모비우스가 무슨 이론을 냈냐면 백인들의 인종적인 우수성은 구석기 시대부터 시작된다 라고 말을 한 거죠. 실제로 우리는 이거 반박하고 싶어도 증거가 없으니까 고고학적인 발견이 있지 않는 한은 뒤집히지 않았죠. 그러다가 1978년에 우리나라에서 주둔하고 있었던 주한 미군 중에 그렉 보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탄강 유원지에서 막 데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돌을 발견한 거죠. 거기 돌 많잖아요. 많지.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렉 보엔은 고고학 전공자였어요. 이 돌이? 이러면서 서울대 연구팀이 붙어서 봤더니 이게 바로 전 세계 고고학계의 정서를 뒤집어 놓았던 발견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있었습니다. 이게 시험에서 엄청 중요하게 나오겠죠. 실제 1번 문제 다시 한번 볼까요? 가해에 해당하는 유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금 보고 있는 유물은 땡땡기 시대에 제작된 뗀석기입니다. 그럼 무슨 시대일까? 구석기 시대. 정답 뭘까요? 주먹도끼. 1번의 주먹도끼.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오는 거죠. 우리가 선사시대 지나면은 고대시대로 넘어가요. 선생님 근데 신석기부터 철기는 얘기 안 해주세요? 네. 이거 하면 귀찮아하는 신석기에서 중요한 거 하나, 청동기에서 하나, 철기에서 하나씩만 짚어주세요, 선생님. 그러면 신석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이 더 이상 굶어 죽을 고통에서는 벗어나게 돼요. 왜냐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면서 어느 날 우연히 씨를 딱 뱉고서 어디에 막 이동하다 다시 그 자리에 왔더니 싹이 난 걸 본 거예요. 처음으로 생산해 내기 시작한 농경이 시작됩니다. 근데 시간이 좀 더 흐르면서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구분을 하잖아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신분. 더 가진 사람이랑 덜 가진 사람이 있으려면 더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네 거와 내 거가 있어야 되겠죠. 네. 사유재산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네 거와 내 거가 있으려면 충분히 먹고도 나눠 가질 수 있을 정도의 잉여가 발생해야 되는데 농사가 처음 시작됐던 신석기 시대 때까지만 해도 잉여가 크지 않아서 신분이 발생하지 않았어. 근데 그 다음 청동기부터는 신분이 발생하는데 이게 시험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왜 얘기 안 해주려고 청동기 시대 바로 계급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 위에 사람 있게 되는 시대가 바로 청동기 시대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청동기와 철기는 이제 속성이 비슷해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요거 하나씩 포인트로 기억을 해주시고 자 고대 삼국시대로 가볼게요. 삼국시대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의 꿈은 다 한반도를 통일하는 거야. 가장 금싸라기인 땅을 점령을 해야지 통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한강. 한강을 장악하는 순서대로 전성기가 와요. 한강이 중요해, 한강. 근데 삼국 중에서 한강 유역에서 애시당초 건국된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가 어딜까? 맞아, 백제. 백제가 먼저 전성기가 오고 그 다음에 고구려에서 그 한강을 뺏어오고 마지막에는 신라에서 그 한강을 뺏어온 거예요. 자, 백제의 전성기의 왕이 근초고 왕이었고 고구려의 전성기의 왕은 무려 2명이나 되는데 이분들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4세기 말에 광개토대왕 그리고 5세기의 광개토대왕의 아들이었던 장수왕. 어머, 너무 잘하시네요. 우리가 왕 앞에 붙는 말 있죠. 광개토, 장수 이런 걸 시호라고 해요. 시호. 이 시호가 뭐를 따서 붙이게 되냐면 그 사람이 원래 살아있을 때 했던 업적에 따라서 붙이게 되는데 그래서 왕의 이름만 보더라도 대략적으로 선택지가 조금 보여요. 광개토대왕은 넓을광, 열닥에 영토토자 써서 넓은 영토를 개척한 인물이죠. 광개토대왕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세요? 사나이. 맞아. 엄청 세 보이고 수염 나 있을 것 같고 나이는 어느 나이 때 같으세요? 40대 중반. 광개토대왕 하면 다 40대 중반에 중후한 무장을 떠올리는데 광개토대왕이 북방 민족들을 다 격파했을 때의 나이가 18살입니다. 18살에 즉위해서 39살에 세상을 떠나시기까지 진짜 불꽃 같은 인생을 사시면서 북방으로 영토를 개척하신 분이었고 그의 아들이었던 장수왕은 남쪽으로 영역을 확장해서 한강을 공략했어요. 이분의 정책이 남쪽으로 진출하는 남진 정책인데 사실 장수왕의 이름에서도 딱 느껴지겠지만 이분은 어떻게 한 왕 같으세요? 장수한 왕, 오래 산 왕. 삼국시대 때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 정도일 것 같으세요? 19. 너무 같나요? 19살. 다른 분들은? 30. 실제 24세 정도였습니다.
24세였던 시기에 장수왕은 98세까지 사셨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장수의 의미를 넘어서서 신성 같은 존재? 그렇네. 네, 셨던 거예요. 장수왕이 한강을 장악하고 싶은데 한강 유역이 어디에 있냐면 이쪽이 한강 유역인데 당시 고구려의 수도가 압록강 근처의 국내성 여기 근처여서 한강을 장악하기 위한 전쟁을 하기에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어요. 수도를 옮기는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수도 도자에 옮길 천자를 써서 천도했다라고 합니다. 평양천도. 그리고 한강을 장악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이번 문제를 보면 이것도 정말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 가의 배경, 백제가 한성의 한강 유역이 고구려 땅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웅진으로 수도를 옮기는 상황이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의 배경은 장수왕의 무슨 정책? 남진 정책이 시험에 나오는 거죠. 장수왕이 남진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렇게 정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네네. 이제 이거 선생님 설명 들으니까 그냥 답이 쏙쏙 보이네요. 이렇게 삼국시대 전성기를 기억을 해두는 게 좋고요. 삼국시대 전성기의 마지막은 신라였는데 저는 진짜 요 얘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신라가 당시에 백제랑 고구려에 비해서는 너무 나라의 발전이 더뎠어. 다른 나라에서는 왕이 강력한 권력을 구축하고 있을 때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빨이 많은 사람이 이 왕의 자리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었을 정도로 발전이 더뎠단 말이에요. 근데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라이벌로도 생각하지 않았던 신라가 결국에는 느리지만 꾸준히 차근차근 노력해서 삼국을 통일하는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죠. 네. 왜 우리가 막 특히나 수험생 기간에 공부하다 보면 친구는 저 성적이 나오고 쟤는 수시에도 합격했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러지 하는 좌절감을 느끼게 마련인데 사실 이걸 보면서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모든 꽃이 봄에 피진 않아요. 맞아요. 가을에도 코스모스가 피고 겨울에도 동백꽃이 피는 것처럼 내 인생의 포텐셜이 언제 터질지는 사실 모르는 거죠. 신라가 마지막에 삼국을 통일했듯이 남쪽에는 신라가 통일신라를 세우고 북쪽에는 뭐가 있었냐면 고구려 유이민들이 발해를 세워요. 근데 이 발해도 요즘의 시험 문제로 굉장히 강력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발해가 우리 역사인 이유가 중요해요. 발해 이유. 발해가 우리 역사인 이유. 이 시기에 외교 문서를 보더라도 발해는 자기 스스로를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발해 건국자 대조영도 고구려인이었고요. 지배층도 고구려 사람이고 문화도 고구려를 계승했어요. 통일신라 말기가 되면 당연히 이제 나라 말기에 농민 반란도 일어나고 하면서 신라는 별로야. 다시 고구려로 돌아갈래. 다시 백제로 돌아갈래.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돼요. 후백제, 호구고려, 신라가 존재했다고 해서 후삼국 시대라고 하는데 네. 이 시대의 혼란기를 다 통일하고 발해까지도 흡수해서 민족을 다시 통합했던 왕조가 고려 왕조입니다. 고려에서는 딱 4명의 왕이 시험에 나와요. 왕건이 있고요. 강력한 왕권을 구축했던 광종이 있고요. 체제를 정비한 성종이 있고요. 그리고 공민왕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왕건만 먼저 보면 왕건이 고려를 건국했던 태조인데 태조 왕건. 이 왕건이 해야 되는 일은 굉장히 분명했어요. 감정이입을 해보면 당시에 고려를 건국하는데 힘이 됐던 세력들이 호족인데 호족은 지방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땅 부자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호족들을 통합해야 왕권이 선다라고 생각을 해서 호족 통합을 위해서 애썼던 인물입니다. 왕건은 근데 밀당을 진짜 잘했어요. 호족을 통합하기 위해서 당근도 주고 채찍도 주는데 당근 정책, 잘해준 정책부터 보면 호족들이 자기를 절대로 배신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봤더니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나의 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가족이잖아요. 이 대답이 왜 안 나오죠?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남과 남이 만나서 가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혼이죠. 그래서 유력한 호족 가문의 딸들과 다 결혼을 한 거예요. 이거를 결혼 정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많은 부인을 뒀어요. 부인이 29명이었고 아들이 25명, 딸을 9명을 낳습니다. 다산의 상징이었죠. 그리고 가족 같은 관계, 패밀리를 구축을 해야 되니까 성을 하사를 하는 거예요. 왕씨성을 하사하는 성을 하사하는 정책, 사성 정책도 버려요. 유력한 공을 세운 신하거나 호족이면 왕씨성을 줘서 왕다지가 되고 왕진경이 되고 왕만제님들이 되는 거죠. 채찍책도 있어요. 호족들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 대표적으로 시행했던 게 사신관 제도인데
호족이 수도에 있었다고 했어요? 지방에 있었다고 했어요? 지방이요. 지방에 있었다고 했죠. 자기 출신 지역의 책임관으로 삼는 게 사신관 제도예요. 예를 들어 진경 씨는 고향이 어디죠? 서울이요. 그럼 서울에 자리를 하나 줘서 서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감시를 시키는 거죠. 이게 왜 견제책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쉬워요. 만약에 고3 학생들한테 고1 학생을 멘토링을 해주면 대학 갈 때 가산점을 10점을 주겠다. 근데 감투를 씌워주긴 했는데 만약에 멘티인 고1 학생이 규칙을 어겼어. 학교 규칙을. 치마 줄여입고 담배 피고 술 마시면 대학에 가는 자격 자체를 박탈시키는 거야. 이게 사신관이야. 그 지역을 책임지게 하지만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아예 모가지가 날아가게 만드는 제도가 사신관 제도였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호족들을 꽉 이제 고삐를 쥐었고 이것뿐만 아니라 호족 가문의 자제를 중앙에 인질로 잡아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진경 씨가 너무 유명하면 라엘이를 그냥 수도에 인질로 잡아두면 엄마가 옴짝달싹 못하니까 무서운 사람이네 왕건. 이 제도가 긴 제도입니다. 이렇게 해나갔어요, 왕건이. 자, 4번 문제 보면 가라고 하는 사람은 후삼국을 통일하였다라고 하는 것 통해서 고려를 세운 왕건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왕건의 정책 요 4가지 중에서 시험에 나오게 돼 있어요. 정답은 사신관 제도를 운영하였다. 이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왕건 반드시 기억하고요. 다른 사람도 아쉬우니까 키워드만 정리해두면 광종은 우리나라 최초로 과거제를 도입한 사람, 성종은 체제 정비를 한 사람, 공민왕은 몽골 세력을 몰아내는 반원 정책을 실시한 사람이라고 정리를 해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고려를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로 가는데 조선시대를 제일 어려워해요. 거의 세문항에서 네문항까지 출제가 되는데 제일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시기는 조선이 건국된 당시의 상황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조선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조선의 15세기는 나라가 건국된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이어서 체제를 만들어가는 체제 정비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체제로 운영이 됐는지부터 먼저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이 체제가 영어로 뭐라 그러죠? 시스템. 이 시스템에 2가지가 있는데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학생들은 이걸 배우면 그냥 무조건 달달달달 외우려고 하는데 외우지 말고 먼저 한번 이해를 해보자고요. 네네. 시스템이 2가지가 있어요. 의정부 서사제랑 육조직계제. 이름만 들어도 어렵죠?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한번 봅시다. 설명부터 해드릴게요. 자, 의정부 서사제랑 육조직계제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찐천재 채널의 등장인물들 사이에 서열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네. 진짜 그런 거 없는데. 당연히 서열의 최강자 누굴까요? 우리 진경 씨겠죠? 저 B는 뭐였을까요? 진경 씨가 최고 리더의 자리에 있고 서열 2위 라인에 있는 게 이제 글이랑 창희 씨가 있고 가장 막내 라인에 라엘이랑 한 번 정도 이제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재성 씨랑 딘딘 씨가 있다고 했는데 보통 나라 일은 이렇게 돌아가요. 만약에 진경 씨가 커피 먹고 싶다. 그러면 서열 2위 라인에서 커피가 먹고 싶다고 하시는데 뭐를 사올까? 스벅에서 사올까? 아니면 편의점 가서 캔커피 사올까? 회의를 해서 얘기를 해서 진경 씨가 스벅 가서 한 잔 돌리자라고 하면 막내 라인에서 가서 실행해서 사오는 거죠. 이걸 조선시대에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리더인 진경 씨는 왕이고 왕의 밑에서 왕을 견제도 하고 회의를 하면서 같이 나라를 끌어나가는 서열 2위 라인이 의정부인데 사극 보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의정부에 있는 정승들이에요. 그래 맨 마지막에 이제 막내 라인이 육조라고 불리는 6개의 부서에서 실행해 나가는 부서죠. 의정부 서사제는 이름만 기억하면 너무 쉬워. 왕과 의정부가 같이 협의해서 의정부의 서사 1을 맡기는 제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왕과 신하가 같이 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상황이 의정부 서사제예요. 보통은 의정부 서사제를 선택을 하는데 의정부 서사제를 선택하지 못하는 왕들이 있어. 쿠데타 라인의 왕들이 의정부 서사제를 안 합니다. 라엘이가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 엄마를 끌어내리고 자리에 올라갔어. 무서운 애야. 엄마는 이미 날아간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라엘이가 좀 껄끄러워지는 사람들이 이 의정부 쪽에 있는 서열 2위 라인이 왕이 바뀌고 난 다음에 왕의 말을 듣질 않는 거죠. 이 2번째 서열 2위 라인이 싫으니까 라엘이가 이제부터는 의정부의 역할을 완전히 축소시켜서 의정부를 왕따시키는 거야. 왕이 직접 육조에다가 명령을 하고 육조가 직접 왕한테 보고하는 제도가 육조가 왕한테 직접 연결되어 있다라고 해서 육조직계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만 기억을 하면 돼요. 쿠데타 라인에 해당이 되는 태종이 왕자의 난으로 쿠데타 라인이야. 태종은 육조직계제 하겠죠.
또 수양대군 세조, 개유정난 쿠데타 일으켰죠. 이 사람도 육조직계제. 이렇게 기억을 하면 이 사람은 어떤 왕이었는지를 알면 연결해서 볼 수가 있겠죠. 이 체제 정비기에 해당되는 왕들을 볼 건데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태정, 태세 해서 이제 시작하는 거 있죠. 세, 예, 섬까지가 체제 정비기의 인물인데 한번 법칙을 알려드리고 싶은 게 고려를 봐도 그렇고 조선을 봐도 그렇고 중국의 역사를 봐도 성종이 있어요. 성종이 여러 명이야. 여러 명이에요. 성자가 붙는 이름 자체가 초창기의 나라의 체제를 정비한 왕에는 모두 다 이룰 성자가 붙기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그러니까 초창기 체제 정비가 끝나면 무조건 성종이다 생각하면 돼요. 체제 정비를 끝낸 나라 초기에 이 중에서 우리가 수능에서 나오는 인물은 태조, 태종, 세종, 세조, 성종까지가 시험에 나오고 나머지는 그냥 흐름으로만 보면 돼요. 태조는 이성계인데 이성계는 원래 왕족이 아니라 군인이야. 무인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행정 사무를 자기가 보기가 힘드니까 자기를 왕의 자리에 올려줬던 충직했던 신하랑 같이 정치를 이끌어 나갔는데 그 사람이 정도전이에요. 둘이 굉장히 죽이 잘 맞아서 정치를 잘 해나갔는데 삐끗했던 사건이 왕세자를 책봉하는 일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태조 이성계 같은 경우에는 조강지처가 둘이었어요. 원래 왕들은 부인이 여러 명인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조강지처는 한 명이어야 되지. 근데 이성계는 조강지처가 둘이었어. 특수한 상황 때문에. 부인이 향처가 있었고 경처가 있었는데 고향에서 만난 여자, 수도 서울에서 만난 여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향처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성계가 왕이 되는 걸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야.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만난 여자가 경처예요. 그럼 누가 더 젊을까? 경처가 당연히 젊지. 경처는 이성계보다 21살이 어렸어요. 경처가 너무 좋은 거야, 이성계도. 사실 아버지 이성계를 도와서 조선을 건국할 때 막 피를 흘렸던 아들들은 누구의 아들일까? 향초의 아들들이겠죠. 그리고 사실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스펙이 필요해요. 왕세자가 되기 위한 1등급 스펙이 조광지처의 장남이어야 하는데 순리대로라면 누구를 다음에 왕으로 책봉해야 됐을까? 향초의 첫째였는데 경처가 너무 좋으니까 경처의 막내 아들을 왕세자로 책봉을 한 거예요. 이성계님이 잘못하셨는데. 꼬였지. 완전 꼬였지. 그때 자기가 잘못 생각한 게 내가 건강하니까 얘가 20살 될 때까지만 지켜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향처 소생의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게 왕자의 난이었어. 이 왕자의 난으로 왕자에 올라간 게 된 게 바로 태종 이방원이었죠. 이방원의 왕자의 난으로 올랐잖아요. 그럼 육조직계제일까 의정부사사제일까? 육조직계제. 우리 수능에서 나오는 게 이런 거예요. 육조직계제를 선택을 했겠죠. 근데 엄청난 카리스마를 가졌다고 하는 태종 이방원도 마음이 유일하게 약했던 부분이 자기 아들이었어요. 자식만큼 어떻게 안 되거든. 자기가 살아있을 때 너무 컴플렉스를 느꼈던 부분을 자기 자식한테는 물려주고 싶지 않아 하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이방원도 마찬가지였어요. 태종도 유일한 컴플렉스가 사람들 앞에서는 왕 이렇게 하고서 높여주긴 하지만 뒤에서는 야 왕자의 난으로 자기 형제들 잡아먹고 왕이 된 사람인데 사람들이 욕하니까 자기 아들만큼은 정통성 있는 왕을 만들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아주 일찍이 조광지처의 첫째 아들이었던 양녕대군을 왕세자로 책봉을 하는데 이 양녕대군이 조선시대 최고 가는 망난이었던 거예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기록을 보면 양녕대군이 그렇게 민가에 개를 훔치고 다녀요. 기행을 막 저지르고 아버지가 참고 참았는데 양반가의 부인을 강제로 또 취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돼서 이제 진짜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눈물을 머금고 양녕대군을 폐세자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미 글렀으니까 제일 똑똑한 애를 왕위로 올리자라고 해서 선택을 했던 게 셋째 충녕대군이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또 있어요. 우리가 왕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교육을 받았을 것 같으세요? 왕교육. 최고가는 정치 교육을 받았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정반대였어요. 왕이 될 아이가 정해지면 나머지 형제들은 쿠데타 일으킬 수 있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정치 교육을 전혀 안 시켰어요. 피리 불라 그러고 화초 바꾸라 그러고 정치에 관심 가지면 왕이 될 형의 자를 위협할 수 있으니까 죽일 수 있으니까 오히려 나머지 아들들은 예체능 교육에 막 중점을 뒀는데 충녕대군은 화초 바꾸기 하고 화분갈이 하고 미술 공부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그 다음에 왕이 될 자리에 오르게 되니까 덜컥 겁이 나는 거지. 더군다나 가장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왕이 올라왔었던 이유가 태종이 갑작스럽게 은퇴를 선언을 해버려요. 그래서 왕세자로 책봉된 지 52일 만에 왕위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진경 씨한테 앞으로 52일 있다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라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준비는 돼 있습니다. 당시 충녕대군은 너무 걱정돼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제일 두려운 거야. 왕이 되는 게. 조선시대 역사상 가장 짧은 왕세자 교육기간을 거치고 가장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왕위에 오른 충녕대군이 세종대왕입니다.
진짜 역사 공부하면서 학생한테 많이 해준 얘기가 조건이 다가 아니에요. 가장 완벽한 왕세자 준비 기간을 거친 사람이 왕세자 교육만 12년을 받았어. 아버지도 우리나라 최고 가는 성군 성종이었어. 그 상태에서 올라간 사람이 연산군 망난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뭐를 선택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자기가 생각을 한 거야. 자기가 부족한 게 너무 많으니까 신하랑 같이 정치를 해나가야겠다. 의정부 서사제 할까요? 육조직계제 할까요? 의정부 서사제. 그리고 스스로 몸이 아플 정도로 공부를 계속해서 나라에 똘똘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모은 거예요. 현명한 사람을 모은 곳 집현전을 활성화시켜요. 이 집현전에 똘똘한 사람들을 모은 다음에 학사들로 하여금 세종을 자기를 공부를 시키는 거야. 신하들이 왕을 공부시키는 제도인 경연을 활성화합니다. 세종대왕 때는 신하들이 경연자를 싫어했대요. 세종대왕이 너무 많이 알고 있으니까 공부를 할 때마다 너무 긴장해서 준비를 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공자의 맹절하면 세종이 그 뒤에 더 있지 않느냐. 신하들이 힘들어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문물을 만들어냈는데 뭐 대표적인 것들이 세종이 고민했던 게 중국 달력을 받아다 쓰고 있는데 시간이 안 맞아. 월식, 일식도 계산이 잘 안 돼. 봤더니 당연히 나라의 기준점이 다르니까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한 달력 만드는 역법서를 만들자. 그게 칠정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칠정산. 이게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게 15세기 자기 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달력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이슬람, 중국, 우리나라밖에 없었어요. 세종대왕이 또 보니까 중국이랑 우리나라랑 말의 소리도 달라. 그래서 만든 게 훈민정. 이런 것들을 막 창제를 해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풀다가 업적이 엄청 많이 나왔는데 누군지 모르겠다. 세종대왕 생각하고 들어가도 돼. 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하면 이렇게 칠정산 이런 거다. 조선의 4대 국왕이다, 칠정산이다 막 이런 내용이 나오면 세종대왕 생각하면 되고 네. 세종대왕과 관련해서는 훈민정음 반포했고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하였다. 이런 내용을 고르면 됩니다. 네. 세종대왕은 쿠데타로 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죠. 당당하게 그쵸. 의정부 서사제를 한 거죠. 그렇죠. 예. 세종대왕이나 태종 이방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업적은 다 정리를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조선시대 때는 처음에는 막 이렇게 빛나는 문화유산을 만들었지만 나라 말기가 되면 외세 침략이 계속 있는 가운데 결국엔 일본에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들어가는데 일제강점기가 또 중요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일제강점기가 몇 년에서 시작해서 몇 년에서 끝났는지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우리나라가 주권을 완전히 빼앗겼던 해. 1910년. 1910년. 경술국치, 경술련에 일어난 국가의 치욕스러운 시기라고 해서 1910년 우리나라의 주권이 강탈당했고 우리가 언제 광복했을까요? 네.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하게 됩니다. 네, 일제강점기는 공부하기 너무 좋은 게 얘가 딱 3등분이 돼요. 일본의 통치 방식이 10년대 단위별로 바뀌기 때문에 1910년대, 1920년대, 30년대 이후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이때 좀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 게 당시 국제적인 정세도 봐야 되고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통치했는지 국내에서 독립운동은 어떻게 했고 나라 바깥에서는 어떻게 독립운동을 했는지를 같이 봐야 됩니다. 일제강점기 동안에 일본은 정말 우리나라를 폭력적으로 통치했어요. 1910년대 통치 방식을 무단 통치기라고 합니다. 무단 통치기. 총과 칼로 통치하는 시기였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2명 이상 모이는 것도 안 되던 시기였어요. 1910년대에는. 국내 독립운동은 공개적으로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다 비밀로 모였어요. 비밀 결사. 나라 바깥에서도 사실 막 전쟁 일으키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게 안 됐던 게 나라 바깥에서 우리나라에 세력이 없으니까 먼저 이 시기는 독립운동을 위한 기지 건설하던 시기. 근데 이런 시기에 1910년대에 모든 흐름을 바꿔주는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는데 1919년 3월 1일에 3.1운동이 일어난 것이. 3.1운동을 일으킬 때 도화선이 됐던 사건이 대한제국의 황제였던 고종이 돌아가셨는데 일본 놈들이 독살했다라고 하는 고종 독살설이 퍼지고 있었어. 실제로 고종이 독살당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게 야식으로 식혜를 먹고 갑자기 돌아가신 거야. 그 다음날 한복 바지를 봤더니 한복 바지가 굉장히 통이 넓잖아요. 거기에 다리가 꽉 찰 정도로 몸이 부풀어 오른 상태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진짜. 한복 바지를 잘랐다고 해요. 고종을 생각하면 너무 슬픈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종의 장례식을 기념해서 사람들이 서울로 많이 몰려들 거잖아요. 요거를 기념해서 독립운동을 계획을 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1910년대는 2명 이상 모이는 것도 안 됐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걸 누가 계획을 했을까? 예외적으로 2명 이상 모이는 게 허락된 단체들이 있었어요. 종교 모임은 유일하게 허용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종교계 인사들이 민족 대표라고 스스로를 이름하고 민족 대표 33인이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작성을 해요. 막상 탑골공원에 가가지고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려 봤더니 너무 사람들이 흥분한 상태라서 여기서 자칫해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면 너무 이 열기가 과열되다가 다치는 사람이 발생할까봐 이 민족 대표들이 음식점이었던 태화관으로 이동해서 여기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일본 경찰한테 자수하고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 대표가 3.1운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주는 세력은 절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이거를 누가 불씨를 지폈냐? 학생들이 독립선언문을 주워 가가지고 공원에서 낭독하기 시작하면서 도시로 확산이 되고, 근데 일본이 생각을 한 거야. 이 학생들을 막아야 되겠다. 얘네가 3.1 만세운동의 주역이다라고 생각해서 휴교령을 내려 학교를 못 가게 하는데, 그랬더니 학생들이 태극기를 그려서 자기 원래 고향으로 내려와서 지방까지 확산된 거야. 3.1 만세운동이. 농촌까지 확산이 되고 농민까지 가담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3.1 만세운동하면 누구만 떠올려요? 유관순 열사만 떠올리는데 사실 너무나 많은 이름 없는 유관순 열사들이 많았어요. 뭐 이리장터에서 있었던 시위에서도 문용기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태극기를 이제 오른손으로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니까 일본인들이 팔을 잘랐어. 오른팔. 근데 실제로 왼팔로 들었대요. 근데 왼팔도 잘랐어. 그리고 나중에는 돌아가시게 됐죠.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이 죽으면 뒤에 있는 사람이 태극기를 들고 또 이 사람이 죽으면 또 뒤에 있는 사람이 태극기를 들면서 3.1 만세운동이 1년이 넘게 해외까지 퍼져나가면서 운동이 막 거세게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뼈아프게 3.1 만세운동의 목적을 독립으로만 봤을 때 성공하진 못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독립한 건 아니니까. 근데 너무나 많은 유산을 남긴 거죠. 이 3.1 만세운동을 통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얘가 왜 실패했을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운동을 이끌어 나가줄 정부가 없는 거야. 그래서 수립된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고 일본도 1920년대에 통치 방식을 바꿉니다. 사람들을 찍어 누르기만 했더니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막 이제 달래는 거야. 이제부터는 너희들의 전통 문화를 인정해주면서 우리가 유하게 통치할게 문화 통치를 내세워요. 3.1 운동의 결과 일본은 통치 방식이 바뀌고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생긴 거죠. 일본이 문화 통치를 내세우면서 2명 이상 모이는 걸 가능하게 해주니까 나라 안에서의 독립운동이 다양해져. 이게 1920년대 상황이에요. 요 틀만 잡아도 여러분들 문제 풀려요. 그러다가 30년대는 왜 다시 바뀌게 됐냐면 얘가 10년대 단위로 정책이 바뀌잖아요. 1929년에 사건이 터져요. 세계적인 경제에 위기가 오게 되는데 이걸 세계경제 대공황이라고 불러요. 물건을 막 많이 만들어내는데 소비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이 과잉하게 너무 많이 생산된 걸 어떻게 하면 빨리 해결할 수 있을까? 전쟁이에요, 전쟁. 일본이 선택한 건 과잉 생산된 물자를 다소비를 시키려고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기네가 전쟁 일으켰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끌고 가야 돼.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억압받고 막 핍박받고 했는데 일본인들이 총자를 쥐어주면서 천황을 위해 싸우라고 하면 누굴 쏠까? 일본 놈들을 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본인이 선택한 게 뭐였냐면 한국인이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는 민족성 자체를 없애서 일본인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30년대 이후의 통치를 그래서 민족 말살 통치라고, 민족성을 말살시키기 위한 통치. 그러면 우리를 같은 민족으로 보게 해주는 두 개의 큰 축은 뭘까요? 우리 지금 뭘 통해서 대화하고 있죠? 언어. 우리가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것과 같은 조상과 같은 역사를 공유하는 역사관. 우리 말과 역사에 대해서 탄압을 하게 됩니다. 민족 말살 통치기가 시험에 진짜 많이 나와요. 이 민족 말살 통치기에 일본이 어떤 통치 방식을 취했는지가 많이 나오는데 정치적으로는 황국신민서사라고 하는 글을 외우게 했어요. 황국, 천황의 국가에 충성스러운 백성으로서의 글을 암송을 시켰어요. 이 황국신민서사에서 나온 학교 이름이 있어요. 진경씨 중학교 전에 어디 다니셨어요? 국민학교 다녔어요. 국민학교가 황국신민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또 뭐로 했냐면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게 했어요. 창씨개명. 이름 안 바꾼 아이들은 이유 없이 때리고
상급 학교로 진학을 못해. 뭐 고등학교로 못 올라간다던가 이거를 안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뭐를 하냐면 일본에 저항하는 의미로 이름을 황자구자 이렇게 바꿔요. 천황황 새끼자 개구 새끼자 천황 새끼 개새끼 실제 바꿨던 이름에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나중에는 천황 모독죄로 잡아가고 또 탄압을 하고 했던 거죠. 조선어 사용도 금지가 돼서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한국말을 쓰면 서로 마주보고 뺨을 때리게 시켰어요.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활용을 했고 경제적으로는 일본이 이때 중국을 쳐들어갔는데 전쟁이 안 끝나는 거야. 물자가 부족해져요. 이 물자가 부족해지니까 국가총동원법이라고 해서 나라의 모든 것을 가져가는 법을 만들고 우리나라의 사람들, 인적 자원, 물건, 물적 자원을 다 강탈해 갑니다. 인적 자원으로 강제로 노동자로 끌고 가는 걸 뭐라고 하냐면 강제로 끌고 가는 거엔 다 진자가 붙어요. 진. 노동자로 끌고 간 거는 용자 붙여서 징용. 병사로도 끌고 가고 징병. 지원도 받아요. 지원병. 그리고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우리나라 여성들을 성노예로 끌고 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생기게 되죠. 그 생존하신 위안부 할머니를 만났는데 위안부 피할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전쟁이 끝날 때는 일본도 이 만행이 세상에 나가는 게 두려우니까 갑자기 동굴로 다 들어가라고 했대요. 자기가 막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 중국에서 끌려온 할머니가 지금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도망치자고 해서 도망쳐서 살아남으신 분이었고 나머지는 동굴에 넣고 다 총으로 쏴서 죽이고 해서 정말 극소수의 분들만 이제 생존을 하신 거죠. 이게 인적 자원이었다면 물적 자원으로는 전쟁에 필요한 걸 다 긁어가요. 얘를 공출이라 그래요. 공출. 무기로 써야 되니까 금속도 가져가고 나중엔 가져갈 거 없으니까 손잡이, 막 숟가락, 젓가락 이런 것도 다 가져가게 되고 나중에는 이 물자도 부족해지니까 무기 만들 게 없어서 사람을 폭탄으로 만들려고 실험을 했던 게 731 부대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마루타로 삼아서 막 실험을 한 거예요. 몸에 세균도 넣었다가 겨울에 밖에 데려가서 물 끼얹고 손이 얼마 만에 어는지 망치로 때렸을 때 얼마 만에 부서지는지 이 시기가 바로 30년대 이후에 민족 말살 통치기인 거죠. 그래서 이 키워드를 이거 그대로 우리가 나오게 됩니다. 내용 보면 미추진 시기에 일제가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중일전쟁 이후에 국가총동원법이 시행된 시기에 일제에 수탈당한 사람들의 슬픔과 분노가 담겨있다. 키워드 보면 지원병 보낸 어머니가 가슴 쥐어뜯는다. 쇠붙이 밥그릇마저 모조리 긁어갔다. 얘가 뭘까요? 공출. 국가총동원법 시행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민족 말살 통치기의 모습이 나와 있는 거죠. 이 민족 말살 통치기에 우리나라의 일본은 황국신민서사 이런 거 암송을 강요하였다. 이런 것들이 정답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진짜 전체 시대를 다 보기는 했어요. 이게 저도 수능이 필수 한국사 시대가 되면서 문과, 이과, 예체능 학생들까지 다 가르치게 되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얘가 수능을 떠나서 이게 역사는 결국에 공부하면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거든요. 네. 내가 어떻게 태어나게 됐고 내 이웃이 왜 이런 모습이고 내가 살아가는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하는 과정이라서 단순히 수능을 위한 과목을 벗어나서 다 배우고 나서는 자기 인생에서 방향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학문이 됐으면 좋겠다. 선생님의 강의 때문에 저희는 지금 오프라인이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재가 되자 천재가 되자